자, 여러분 이어서 봅니다. 492페이지 양가로 3번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 양도가액 있죠? 여기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의의를 보시면 여러분 양도책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거래가를 적용한다. 취득가액도 실거래가를 적용하고 실거래가를 적용해서 양도책 계산하는 게 원칙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의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실지 양도한 가액이요. 가로 안에 보니까 양도소득의 총수익금액이요. 이 양도가액을 양도소득의 총수익금액으로 해서 여기서 이제 필요경비를 빼서 양도책을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실지 양도한 가액, 양도소득의 총수익금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양도자 영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양도소득의 총수익금액에다 미칠 줄 알게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실지 양도한 가액으로 해서 양도책 계산하는데 실지 양도한 가액. 동그라미 2번 보면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 한번 보겠습니다. 실지 양도가액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으로 본다. 그래서 실지 양도한 가액으로 보는 게 있는데요. 기억번이 이게 이제 28회 시험 때 나왔었어요.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법인의 양도한 경우로서, 즉 특수관계 법인에게 양도했을 때는요. 법인세법 67조에 따라 해당 고자의 상여 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즉 법인세법 52조에 따른 시가라는 것을 실지 양도한 가액으로 봐서 요거로 계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출자기요. 요거 이제 원래 양도책 계산은 실지 양도한 가격, 실지 양도한 시 그 양도한 가격으로 하는 건데, 다만 이렇게 특수관계 법인에게 양도했을 때는 법인세법 52조에 따른 시가라는 것을 실지 양도한 가격으로 봐서 이거로 계산하는 경우도 있어요. 나중에 이제 기출지문을 보게 될 건데 28회 시험 때요. 요것 때문에 제가 이제 그 28회 시험 때 이의제기를 제가 이렇게 이의제기 가능 문제에서 요거를 어떻게 꼬투리를 잡아서 뭐라고 하냐면, 이게 이제 요 법인세법 50조에 있다는 시가라는 것을 실지 양도한 가로 하는데, 요걸 이해하려면 요게 이제 법인세법의 그 내용들을 이해를 해야지만 요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의제기를 한 게 뭐였냐면, 아니 우리 법인세법은 시험범위에서 제외되는데 법인세법의 내용을 이해해야지 되는 요걸 갖다가 출제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제가 이의제기를 했는데 한 문제 한 문제가 소중합니다. 그래서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이요, 양도가액은 실지 양도한 가액으로 하는 건데, 다만 이렇게 특수관계 법인에게 양도했을 때는 법인세법 52조에 따른 시가라는 것을 실지 양도한 가액으로 봐서 이것을 양도가액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 니은번은 요거야말로 이제 상속증여세법을 이해해야지 되는 거라, 상속증여세법에 관한 설명을 한참 해야지 이걸 이해되는 거라 요거는 여러분들 아예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493페이지 보시면 양가로 4번이요. 실지 거래에 의하는 경우에 취득가액이요. 여기 어떤 건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다시 보세요. 이거 아까 지우지 말았어야 되는데, 자 양도가액에서 우리가 필요경비를 빼서 양도책을 구할 때 필요경비에는 취득가액이요. 그 자산을 취득하면서 들어간 취득가액. 자, 그 취득가액 그리고 기타 필요경비를 우리가 필요경비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기타 필요경비로 할 때, 자 그럴 때요, 여기 보세요. 양도가액은 이제 실지 양도한 가액에서 이걸 총수익금액으로서 필요경비를 빼는데, 양도가액을 실거래가를 정했으니까 취득가액도 실거래가를 적용하잖아요. 그럴 때 취득가액을 실지 취득한 가액을 적용한다. 자 그러면 실지 취득한 가액을 적용한다. 자 그러면 이제 요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액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양도비용 합한금액을 우리가 기타 필요경비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취득가액에 어떤 게 포함되고 포함되지 않는지 이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실거래가 의할 때 취득가액은 어떤 거냐. 자, 박스 안에 보니까요. 요거 2019년 올해 신설된 규정입니다. 30페이지 시험엔 안 나왔지만 중요합니다. 지적재주소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른 경기 확정으로 지적공상 면적이 증가돼서 징수한 조정금은 취득가액에서 제외한다며 줄짝입니다. 자, 이게 어떤 거냐? 여러분이 공시법이라든가 이제 공법이나 그동안 사개론 같은 데서 이런 내용들을 좀씩 어떤 과목에서든 배우게 될 건데, 우리나라 지적도가 보면은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측량이 되고 했던 걸 기본으로 해서 지적도가 되어 있어요. 그걸 근간으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부정확해요, 정확해요?
부정확하지. 자, 요즘은 인공위성으로 해가지고 측량하는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종이로 만들어져 있어요, 지적도가. 그러다 보니까 이걸 디지털할 필요성이 있고, 그래가지고 지적 재수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다시 측량을 하고 그렇게 이제 합니다. 그러다 보면 종전보다 지적공상 면적이 다시 측량하다 보니까 면적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럴 때 종전보다 지적공상 면적이 늘어난 사람은 늘어난 만큼 토지 소유자는 조정금이라는 것을 어떻게 돼? 부담을 해야 되겠죠? 그럴 때 지적 소관청에 조정금을 만약에 냈어요. 그러면 이 토지 소유자가 이 토지를 갖고 있다가 팔 때 취득가액에 자, 지적공사 면적이 증가돼서 징수한 이 소관청에서 징수한 이 조정금,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이 부담한 조정금은 취득가액에 이 토지를 갖다 팔 때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는 얘기입니다. 밑줄이요. 꼭 알아두시고요. 2019년 신설 규정입니다. 동그라미 1번 보겠습니다.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경우 봅니다. 동그라미 기억번 보면 취득 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이요. 자, 가로 안의 내용은 지금 볼 필요 없어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학기론에서 좀 기본적인 지식 배우고 오면은 나중에 설명드릴 거고, 어떤 취득 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이 취득가액인데 어떤 거냐? 박스 안에 보니까 A번 밑줄입니다. 매입가액이요. 내가 그것을 예전에 3억 5천에 샀다? 그럼 3억 5천 매입한 가격. 취득가격이죠. 매입한 가격에다가 취득하면서 납부한 조세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같은 조세, 이런 것들, 또 기타 공과금 같은 등등 부대 비용을 가산한 금액, 이게 이제 취득가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산 가격뿐만 아니라요, 산 가격뿐만 아니라 취득하면서 들어간 조세라든가 공과금 같은 부대 비용, 뭐 여긴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했다 그러면 법무사 비용, 중개사를 통해서 취득했다 그러면 소개비, 뭐 이런 것들도 다 취득가액에 포함됩니다. 증빙서를 보관하셔야죠. 예. 또 동그라미 B번은 어떤 거냐면 자기가 행한 제조, 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해서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 노무비, 운임, 하역비, 보험료, 수수료, 공과금, 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무슨 얘기냐? 이거 하나하나 외울 건 아니고요. 자, 여러분들이 건물을 예를 들어서 신축했어요. 그러면 그 신축하는 데 소요된 일체의 비용 있죠? 일체 재료비뿐만 아니라 뭐 노무비, 하역비, 뭐 여러 가지 어떤 일체 비용을 우리가 필요경비로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건물을 건축했을 때는 건축하는데, 건설하는 데 소요된 일체 비용을 우리가 필요경비로 합니다. 취득가액으로.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어떤 수강생분이 그 충청북도 청원군 있잖아요. 그 청남대 들어가는 근처 어디에 이제 대청호 근처에 땅을 사가지고 집을 지었어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제 퇴직하면 거기 가서 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또 별장처럼 이용하고 그럴 목적으로 집을 하나 지었어요. 그런데 그 어떤 뭐 건설 업체에 딱 맡긴 게 아니라 자기 친구가 건설 업자여가지고 자기가 자재 같은 거 벽돌이라든가 뭐 시멘트 이런 거 사놓으면 친구가 와서 자기 이제 저 사람들 몇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대충 집을 좀 짓다가 또 이제 자기 바쁘면 자기 일 보다가 그 친구가 또 자기가 자재를 사놓으면 그 친구가 와서 또 집을 또 좀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집을 완성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요 그 집을 팔게 됐는데요. 양도가액은 이번에 파는 가격이 있죠. 근데 취득가액이요. 건설할 때는 건축하는 데 소요된 일치 비용을 취득가액으로 해야 되는데 친구한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 그냥 좀씩 뭐 이렇게 좀 수고비적으로 좀씩 돈을 주고 뭐 자재비 이런 것도 그때 하다 보니까 그냥 재료 이런 산 것을 증빙서를 보관을 잘 안 하고 그냥 어떻게 흐지부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취득가액 입증이 돼야 한대요? 안 돼요. 거의 뭐 잡조가 거의 없어가지고.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무지하게 많이 내야 되는 곤란한 그런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 이런 겁니다. 하여튼 건축했을 때는 건축에 소요된 일치의 비용을 뭐로 한다? 필요경비로 합니다. 취득가액으로 하고. 니은번 보겠습니다. 자, 또 몇 줄인데요. 취득에 관한 쟁송인 자산에 대해서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직접 소유된 소송, 화유 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여러분 내가 그 자산을 취득하는데 소송 비용이 들었다, 화유 비용이 들었다. 그러면 그것도 취득하면서 들어간 비용이죠. 그러니까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근데 다만 그 지출한 연도에 각 소득 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을 제외한 금액만 취득가액에 포함합니다. 그러면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그 옆에다 써놓으세요. 이중공제 방지 원칙이요. 이중공제 방지 원칙. 이중공제 방지 원칙상이요. 소송 화해 비용을요. 보유할 때 사업소득 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을 했어요. 이번에 이 자산을 팔면서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 또 필요경비에 포함시키면 돼야 한대요.
안 되지. 이중공제되니까. 그래서 다른 소득 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을 제외한 금액만 이번에 취득가액에 포함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 얘기고. 동그라미 디귿번도 체크인데요. 우리가 달달 어떻게 다 외워요? 그냥 이해하면서 포함되는 거 포함되지 않는 것을 구별하셔야 되는데 디귿번도 봅니다.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 지급 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의 이자 상당액을 가산해서 거래가액 확정하는 경우에 당해 이자액 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체크고요. 자, 어떤 거냐면 거래 대금이 예를 들어서 2억 원이에요. 근데 대금을 3년 동안 매달 대금을 분할해서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자. 거래를 하자. 자, 그러면 당연히 이자를 붙여야 되겠죠? 이자는 15%로 하자. 그러면 그 15% 이자는 취득 원가에 가산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내고 취득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거래 당사자 간의 대금 지급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이자액 상당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합니다. 근데 또 이어서 단 주택의 취득대금에 충당이 한 대출금이자 지급액은 제외한다. 이것도 시험에 나왔던 건데요. 여러분 집 살 때 체크하시고, 여러분 집 살 때 대출받아 집 샀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꽤 좀 대답을 하시고 그랬는데, 대답 안 하신 분들은 집 사실 때 현금 부자여가지고 뭐 5억 그러면 그냥 계좌에서 5억 촥 한 번에 쏴서 집 사고, 10억 그냥 10억 촥 계좌 이체해가지고 집 사고, 다 현금 부자들이어가지고 대출 하나도 없이 그냥 자기 돈으로 집 사셨죠, 여러분들? 자, 보통 서민들은 대개 집 살 때 대출 받아 집 사잖아요. 대출 끼고 다 집을 사는데, 그럴 때 어떤 수강생분은 제가 왜 대답 안 해요? 그랬더니 집이 없어요. 이런 분들이 계셨지만 어떡하나 여러분요? 자, 우리 집 살 때 대출금 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양도세 계산 시 포함 안 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취득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보면 기억번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 지연으로 해서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액 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몇 줄입니다. 지연이자 연체이자 있죠? 제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붙게 되는 지연이자 연체이자는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거래 당사자 간의 대금 지급 방법에 따라 지급하기는 이자가 포함이고, 동그라미 니은번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학개론 지식을 좀 쌓고 오면. 동그라미 디귿번 보겠습니다.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는 이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동그라미 니은번은 제가 설명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배울 건데, 니은번하고 요 지금 봤던 디귿번하고 묶어가지고 앞에다가 뭐라고 써놓냐면 이중공제 방지 원칙입니다. 자, 요 내용 감가상각비요. 보유할 때 사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했어요. 이번에 팔면서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 또 필요경비에 포함시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니은번 내용도 나중에 배우면 똑같은 거예요. 현재가 차린 차금 상가액이라는 것도 똑같아요. 저 감가상각비도 그렇고, 다른 보유할 때 사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은 이번에 양도세 계산 시에 자 이미 산입한 것을 공제한 금액만 취득가액에 포함한다는 거. 이거 이중공제 방지원칙상이에요. 제가 이 부분을 강의를 하는데 예전에 싫어합니다. 어떤 수강생분이요, 30대 중반 수강생이었는데 2000년대 중반에 수강생들 많을 때 있죠. 어떤 수강생분이 요거 강의하고 있는데 있죠. 볼펜을 탁 내던지면서요. 말이 너무 어렵잖아요. 한 수강생이 있었는데 말이 어려울 거 없어요. 소송 화해 비용이든 뭐 감가상각비든 보유할 때 다른 사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항목은 이번에 취득가액에서 어떻게 한다? 공제 뺍니다. 다른 사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 산입한 것을 제외한 금액만 포함해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중공제 방지원칙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동그라미 리을번도 부당예산에 의한 시가초과액도 나중에 배웁니다. 넘어갑니다. 494페이지입니다. 494페이지 보시면 다음 순환에 이제 이런 것들을 배우고요. 494페이지 양가로 5번을 보겠습니다. 실지 거래가 의하는 경우에 기타 필요경비입니다. 가장 이제 지금 여러분 기초 과정에서 실거래가 일정에서 양도차 계산할 때 필요경비 항목이 어떤 게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가장 중요한 내용, 또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일단 배우시고, 이 틀을 잡은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잡다한 거, 소소한 것들을 좀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 순환에. 양가로 5번 보면 실거래가 의하는 경우에 기타 필요경비입니다. 자, 그러면 자본적 지출액이 나오는데, 그랬죠? 제가 아까 여기 보세요. 취득가액을 실지 취득한 가액을 정하면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한 금액을
기타 필요 경비로 하는데 이 자본적 지출액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미리 말씀드리면요. 이 자산을 취득해서 양도하기까지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 내 자산의 가치가 좋아지고 나아지고 이용의 편의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자본적 지출액. 실생활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뭐 발코니 확장 비용, 샤시 설치 비용, 방거실 확장 공사 비용 이런 것들은 좋아지고 나아지면서 이용의 편의를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죠. 이런 게 보유하면서 들어간 비용 자본적 지출액이고 양도 비용은 이번에 이 자산을 직접 양도하면서 들어간 비용이에요. 뭐 이따가 나오지만 계약서 작성 비용, 공증 비용, 인지대, 중개사를 통해서 팔았다 소개비, 자 세무사를 통해서 양도세를 신고했다, 양도세 신고 작성 비용 뭐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자 보세요. 실거래가 중에서 양도차 계산할 때 필요경비 항목이 어떤 게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를 시험에 자주 물어보는데 취득하면서 들어간 비용, 보유하면서 들어간 비용, 양도하면서 들어간 비용을 우리가 기타 필요경비로 해서 이제 공제합니다. 자 그럴 때 자본적 지출액입니다. 실거래가 중에서 양도차 계산할 때 기타 필요경비에서 자본적 지출액 봅니다. 기억번이요.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즉 수명을 연장시키거나 당해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서 지출한 수선비 같은 거 밑줄이요. 자, 좋아지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잖아요. 동그라미 니은번입니다.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인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직접 소유된 소송, 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내가 어떤 자산을 취득해서 갖고 있었는데요. 아까 취득가액에 포함된 소송 화해비용은 취득하기 위해서 들어간 소송 화해비용이고 이거는 취득하고 나서 너 어떤 재산을 갖고 있었는데 어떤 애가 나한테 오더니요. 너 아무 개랑 거래했지. 야 걔랑 나 사이에 애초에 계약의 무효 취소의 원인이 있어. 그 거래를 했었는데 너는 나한테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니까 빨리 내놔. 그럴 때 내가 뭔 소리야? 적극적으로 내 소유권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간 이런 보유할 때 소유권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간 취득한 후에 이 소송 화해비용은 이런 것도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필요경비에 포함됩니다. 근데 두 번째 줄 니은번의 동그라미 니은번의 두 번째 줄 중간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을 제외한 금액만 포함해요. 이중공제 방지 원칙상 다른 소득금액 계산할 때 산입한 것을 제외한 금액만 포함한다는 얘기고 이해하시고요. 동그라미 디귿번 밑줄입니다. 방 및 거실 확장 공사 비용, 공사로 인해서 가치가 증가합니다. 또는 양도자산의 용도 변경, 개량 또는 이용의 편의를 위해서 지출한 비용이요. 그래서 실생활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발코니 확장 비용, 샤시 설치 비용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예? 좋아지고 나아지면서 개량되면서 이용의 편의를 위해서 들어간 이런 비용을 필요경비로 포함합니다. 그래서 증빙서류 잘 보관하셔야죠. 집을 대대적으로 수리를 했다거나 뭐 그런 거 설치하거나 그런 것들은 증빙서류를 잘 보관하셔야 됩니다. 니을번이요. 개발 이익 환수하는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밑줄에도 미음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하는 법률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 밑줄이요. 여러분 부담금이란 말 들어가는 것 중에서 이렇게 개발부담금, 재건축 부담금은 개발되고 재건축되는 거니까 좋아지고 나아지면서 들어간 비용이죠. 그러니까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필요경비에 포함됩니다. 다 눈에 익혀두셔야 되고 참고 봅니다. 수익적 지출액이요. 예전 시험에 한 2번 나왔었는데요. 자본적 지출액은 좋아지고 나아지면서 이용의 편의가 되어지면서 들어간 비용이니까 필요경비에 포함되는데 수익적 지출액이란 자산의 현상 유지와 능률 유지 비용을 말하는데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밑줄이요. 예, 수익적 지출액은 있는 그대로 유지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에요. 그래서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고요. 밑줄이고 어떤 게 수익적 지출액이냐? 도장 비용이요. 도장 파는 비용이 아니라 페인트 칠하면서 들어간 비용이고 방수 비용, 도배장판 비용, 전구 교체 비용, 싱크대 교체 비용, 욕실의 타일 교체 비용 막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일일이 다 외울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대충 이해하면서 보면 되는데 어떤 수강생분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아니요, 교수님. 도장 비용요, 페인트 칠하는 비용요. 이거 자본적 지출액 아닌가요? 왜? 아니요. 그 건물이 페인트가 오래돼가지고 후줄근했었는데 페인트를 싹 칠해. 그러면 건물이 산뜻하게 보입니까? 새 건물처럼 보이니까 가격을 좀 더 좋게 받을 수 있으니까 자산가치 증가 비용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여러분 보세요. 건물 지었을 때 페인트 깨끗했어요? 지저분했어요? 깨끗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지저분하니까 다시 칠하는 비용은 뭐예요? 유지 비용이지 개량 비용이 아닙니다. 원래 깨끗했잖아요. 자, 여러분요. 처음에 여러분이 아파트나 상가를 분양받아가지고 청원에 꿈을 안고 문을 딱 열었더니 천정이나 벽에서 누수가 돼가지고 물이 줄줄 흐르고 있었어요? 아니면 멀쩡했어요?
멀쩡했잖아요, 여러분들. 아이, 처음부터 만약에 물 샜다 그러면 난리 나는 거지. 자, 근데 멀쩡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건물이 오래돼서 배관이 뭐 낡아가지고 누수가 돼가지고 물이 새요. 그러면 방수하는 비용, 이런 것들은 뭐라고요? 유지비용이지 개량비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또 도배장판 처음에 깨끗했잖아요. 자, 그런데 나중에 지저분해지니까 도배장판 새로 하는 건 유지비용이지 개량비용이 아닙니다. 또 욕실의 타일이 오래돼가지고 깨지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욕실 타일을 교체하는 비용은 유지비용이지 개량비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 좀 좋은 타일로 바꿨는데요. 아, 그래서 저 좋은 타일로 바꿨어도 유지비용입니다, 여러분들. 원래 타일 깨끗하게 깔려 있었잖아요. 자, 그다음 여러분들이 아파트나 상가를 분양받아서 전등이요, 스위치를 탁 켰더니 전등이 쫙 들어왔어요? 아니면 깜빡깜빡했어요? 쫙 들어왔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리액션이 아주 그냥 끝내주는데. 그래서 쫙 들어왔는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깜빡깜빡해지니까 전구 교체하는 비용은 유지비용이에요, 개량비용이에요? 유지비용입니다. 원래 멀쩡했는데. 이런 것들을 수익적 주력이라고 합니다. 옛날 시험에 한 2번 나왔는데 도장비용 등 수익적 주력은 필요비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양도 직접 비용입니다. 양도 직접 비용만 포함하지 양도 간접 비용은 포함 안 해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서 직접 지출한 비용입니다. 직접의 동그라미입니다. 다음의 비용을 말합니다. 자, A번에 보니까 주식 거래할 때 낸 증권거래세는 여러분 주식 거래할 때 증권거래세를 내요? 주식을 직접 양도하면서 들어간 비용이잖아요. 자, B번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 비용이요. 세무사를 통해서 양도세를 신고하면 이 신고서 작성 비용도 필요경비에 포함하고, 또 계약서 작성 비용이 들었다, 공증 비용이 들었다, 인지대가 들었다, 또 중개사를 통해서 팔면 소개비, 이런 것들 다 양도하면서 직접 들어간 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다 포함됩니다. 시험에 나왔던 것들이고 눈에 익혀두시고요. 동그라미 D번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물을 이행하기 위해서 양도자가 지출한 명도비용이요. 직접 이거 주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잖아요. 양도하게 들어간 비용으로서 명도비용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보겠습니다. 토지 건물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의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 채권, 토지개발 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가 발생하는 이 매각 자손 쭉 체크해요. 이것도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이요 법무사를 통해서 하니까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국민주택 채권이나 토지개발 채권을 매입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매입을 했어요. 그러면 만기 때까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다 만기 전에 이것을 금융기관 등에 팝니다. 그러면 만기 전에 파니까 액면가보다 낮게 팔겠죠? 속칭 와리깡 비용이 발생해요. 근데 사람들이 관행적으로 다 이걸 만기 전에 팔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갖다가 관행적으로 이렇게 다 하기 때문에 세법에서 이것을 양도비용으로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국민주택 채권 등에 대한 채권 매각 자손, 이것도 어떻게 한다? 필요경비에 포함합니다. 관행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근데 다만 가로 안에 보니까 이 경우 금융기관 외의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했을 때 매각 차손을 한도로 한다. 어떤 얘기냐? 악용의 소지를 막기 위해서 금융기관 외의자에게 양도했을 때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했을 때 매각 차손을 한도로 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거 알고 있는지 또 시험에서 28회 때 물어봤었고요. 자, 그 다음에 참고라고 되어 있는데 적격증빙 등 되는데 28회, 29회 2년 연달아 나왔었어요. 꼭 알아주셔야 되는데 1번 봅니다. 자본적 지출액 등이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의 증빙 서류를 수치 보관해야 합니다. 이걸 적격증빙이라고 해요. 예전에는 적격증빙만 인정됐었는데 2018년도 개정에 의해서 뒷동네 내용이 추가가 되는데요. 개성미출입니다. 실제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 계좌이체 등 금융거래 증명서류에서 등에서 확인되는 경우에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꼭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치 보관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대금을 공사 대금이라든가 이런 대금을 이체했다는 금융거래 증명서류가 있으면 계좌이체 등에 대한 금융거래 증명서류가 있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을 공사를 해요. 그러면은 그 공사업자한테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면 공사업자는 당연히 공사대금의 10% 부가가치세를 우리한테 가격에 얹어서 받아가지고 내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공사비용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요거 현금으로 하거나 아니면 세금계산서 발행을 내가 요구하지 않을 테니까 대신 부가세 10%만큼
공사대금에서 깎아줘요. 그렇게 하죠. 그랬을 때 그런 경우에는 그 견적서 있잖아요. 그 매매계약, 어떤 그 공사업자가 나한테 어떤 걸 공사해 줬는지 그 견적서, 그 다음에 공사대금을 내가 계좌에 이체한 금융거래 증명서류 있죠? 자료, 이런 것들을 보관하면 이것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꼭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아셨죠, 여러분? 또 2번도 시험에 나왔었는데, 다만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는 납부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영수증 잃어버렸어도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시군구청에서 다 확인받을 수 있어요. 예? 다 자료가 있잖아요, 여기. 그래서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나왔던 것이 납부 영수증이 없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다. OX? X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실무적으로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실무적으로는 각 시군구청에서 이 취득세 등록면허세 이 사람이 납부한 영수증 납부했다는 그 기록이 있잖아요.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면 또 이걸 또 폐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론적으로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면 이게 또 증거 자료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여러분들 집 문서 있잖아요. 집 문서를 뭐라고 해요? 등기부등본하고 그 다음에 또 매매계약서, 그 다음에 뭐 중개 수수료, 그 다음에 또 법무사 비용 들어간 거, 또 그런 것과 함께 여기 취득세 등록면허세 된 영수증 있잖아요. 이거 보관 준비 서류를 이거 같이 잘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시군구청에서 확인 받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서도 못 받을 수도, 어떻게 확인이 입증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항상 증빙 서류를 잘 보관하셔야 됩니다. 495페이지입니다. 양도소 금액 계산을 위한 장기 보유 특별공제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제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양도채액 구했습니다. 우리 오늘 배운 것은 여기 보세요. 취득가액을 실지 취득한 가액에 의할 때 기타 필요경비, 자본적 지출과 양도금 합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해서 공제를 하는 건데, 요번에는요, 이거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요걸 이제 오늘 배운 거고,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뭘 배우냐면 이 취득가액이 확인이 안 돼요. 이 취득가액이 불분명해. 그러면 취득가액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정했어요? 추계해서. 어떻게 추계해서 정했어요? 매, 감, 환, 매감한 또는 기준시가를 순차적으로 정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추계해서 취득가액을 이런 가격으로, 매매사액이나 감소가액이나 환산주가액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취득가액을 정할 때는 기타 필요경비는 나중에 배우는데 일일이 들어간 비용, 자본주식 양도비용을 적용하지 않고 나중에 이제 필요경비 계산공제이라고 해서 그런 것을 기타 필요경비는 필요경비 계산공제로 해서 우리가 이제 양도채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거고요. 오늘은 이번 순환 기초입문 과정에서는 실거래가를 중에서 양도채액 계산하는 것만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실거래가를 중에서 양도채액 계산했어요. 그러면 이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공제해서 우리가 뭘 구합니까? 양도 소득금액을 구합니다. 양도 소득금액 계산을 위해서 양도차익에서 공제되는 뭐예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입니다. 여러분, 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물어봤었어요. 국가적 입장에서 보면 부동산을 사람들이 장기 보유하는 게 좋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장기 보유라고 말만 하면 뭐예요? 메리트가 있어야지. 그래서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 특별히 공제해 주는 게 장기 보유 특별공제입니다. 근데요, 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 공제 취지를 좀 말씀을 구체적으로 한번 드려볼게요. 장기 보유하는 게 국가적 입장에서는 좋은데요, 장기 보유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요.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장기 보유하다 보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지. 자, 양도소득세는 여러분 이런 세금이에요. 잘 보세요. 어떤 자산을 취득해서 양도하기까지 있죠? 양도세는 이런 세금이에요. 이 자산 사용하고 수익한 것에 대한, 이 자산을 보유기간 동안 사용하고 수익한 것에 대한, 사용 수익에 대한 세금 귀속 부분을요, 보유기간 동안 사용하고 수익한 것에 대한 세금 귀속 부분을 차곡차곡 써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일시적, 우발적 양도소득에 일시에 실현시키는 조세, 이게 뭐냐고요? 양도소득세입니다. 그럼 보세요. 장기 보유하다 보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단기 보유할 때보다 장기 보유하다 보면 사용 수익에 대한 세금 귀속 부분이 더 많이 쌓여져요. 그래서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결집효과라고 합니다. 사용 수익에 대한 세금 귀속 부분이 더 많이 쌓여지는 결집효과 생기는 것을
완화시켜주고. 그러면 또 보세요. 장기 보유자일수록 단기 보유자보다 사용수익에 대한 세금 귀속 부분 때문에 더 세금을 많이 내게 돼 있어요. 그럼 장기 보유자가 세금을 더 많이 내? 그러면 장기 보유자일수록 양도를 기피하겠죠? 이런 것을 동결 효과라고 합니다. 양도를 기피하는 효과, 동결 효과를 방지하고요. 또 여러분요, 장기 보유하다 보면 명목소득만 대타시 커지는 문제점이 생겨요. 명목소득만. 자, 그래서 명목소득 제고인데, 자, 어떤 얘기인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25년 전쯤에 브라보콘의 가격이 얼마였냐? 25년 전, 30년, 25년 전, 30년 전 그 사이에 브라보콘의 가격이 얼마였냐? 얼마였습니까? 물어보면, 그렇죠. 저도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나는데, 브라보콘을 틀림없이 사 먹긴 사 먹었을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제가 물어보면 중고난방인데 통솔적 견해가 한 150원 정도 했대요. 그런데 지금 브라보콘의 가격이 얼마냐? 얼마입니까? 물어보면 막 중고난방인데 권장 소비자가가 아마 뭐 1,300원, 1,500원 막 그런데 1,500원 정도 한답니다. 어떤 수강생분은 아니야 막 그러면서 내가 지난주에 500원에 샀는데 무슨 소리야 이런 분도 계시지만 뭐 세일해가지고 뭐 500원 샀다 그러기도 하지만 여러분요 어떻게 권장 소비자가는 한 1,500원 정도 한답니다. 그러면 물가가 얼마 뛰었어요? 10배 뛰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요 한 25년 30년 전에 예를 들어서 평당 10만 원 가격대 어떤 토지를 샀어요. 이번에 이 토지를 평당 20만 원 가격대에 팔아요. 그러면 이 사람 명목소득은요 양도 차익은 더블로 나왔기 때문에 양도세는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 물가 10배 뛸 동안에 땅값은 2배밖에 안 뛰었잖아요. 세금 내고 기회비용 생각하면 이 사람 망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 보유하다 보면 명목소득만 커지는 이런 문제점을 제거하고, 자, 그래서 장기 보유하면서 생길 수 있는 이런 문제점을 제거하고 장기 보유를 유도하고 우대해주기 위해서 장기 보유를 유도하고 우대해주기 위해서 인정하는 게 뭐라고요? 장기 보유수표 공제입니다. 자, 그러면 공제 취지는 시험에서 바꿔서 안 나오니까 그냥 이해 한번 하시면 되는 거고요. 기초과정에서만 설명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교재를 보겠습니다. 양가로 1번. 자, 의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도소득 금액 계산을 위한 장기 보유 통제 가필 차장소입니다. 그랬을 때 의의는 읽어보는 거고, 양가로 2번 적용 대상부터 보겠습니다. 장기 보유 통제는 밑줄입니다. 토지 건물로서 등기되고 보유기한이 3년 이상인 거예요. 장기 보유 통제는 반드시 3년 이상은 보여야 됩니다.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중 조합원 입주권 대상인데 가로안을 주의하셔야 돼요.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포함한다, 제한한다, 제외한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쫙 밑줄이고. 그러면 조합원 입주권,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가요, 요 시점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라고 할게요. 이 시점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에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입니다. 자, 그러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에 종전주택이 있었어요. 종전주택이 있습니다. 건물과 토지에 주택이 있었는데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나면 다 때려 부시겠죠? 네, 다 때려 부시고 뭘 받냐면 조합원 입주권을 받습니다. 자, 그랬을 때 조합원 입주권이 장특공제 대상이 된 건데요. 요거는 이제 사실은 관행적으로 인정되던 것을 몇 년 전에 법에 명문화한 건데요. 조합원 입주권은 주의하셔야 돼요. 이 조합원 입주권은 조합원 입주권을 갖고 있다 팔 때, 즉 조합원으로부터 있죠. 조합원 입주권은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요.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요거는 제외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원조합원 입주권만 대상인 거지 조합원 입주권 갖고 있다 팔 때는 대상이 아니에요. 즉 조합원 입주권은 여기 봅니다. 왜 그러면 대상으로 추가했냐고요? 관리처분계 인가일 전에 이 종전주택의 이 종전 건물과 부속토지 이 주택의 양도 차익에다가 장특공제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해주고 싶은 건데 문제는 얘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어지잖아요. 결국 나중에는. 그러다 보니까 조합원 입주권을 장특공제 대상으로 추가한 겁니다.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은 이 조합원 입주권 자체에 대한 양도 차익에 장특공제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관리처분 인가일 전에 종전 때려부신 이 주택의 양도 차익에 한정해서 장특공제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은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합니다. 원조합원 입주권만 대상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봅니다. 적용 배제 대상 있잖아요. 자, 별 표시해놓고 잘 봅니다, 여러분들. 장특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 먼저요, 미등기양도하는 자산은 제외됩니다. 자기 명의로 취득에 관한 등기하자고 팔았다. 미등기양도하면 조세 포탈 우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장특공제 안 해줍니다. 걸리면. 또 국외 소재 자산 안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 장기 보유 통제를 인정해주는 취지는 장기 보유를 유도하고 우대주의에서 인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국가 경제까지 신경 써가지고 장기 보유 유도해 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외 자산은 안 돼요. 국내 소지하는 자산을 양도했을 때만 인정합니다. 또 3년 미만 보유한 토지 건물 안 해줘요. 장특공제 받으려면 여러분 문제 풀 때 항상 장기 보유 통제 문제가 나면 몇 년 이상 보유? 3년 이상 보유를 항상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또 동그라미 4번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이나 동그라미 5번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은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에 해당 주택이요. 여러분, 조합원 입주권은요, 주택이 아니에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지 주택이 아닙니다. 문 열고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조합원 입주권은. 그런데 다만 양도소득세에서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는 항상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 수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한다?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합니다. 그래서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 주권이 있다. 몇 주택 양도로 봐요? 2주택 양도로 봅니다. 또 동그라미 6번이요.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든가 또는 7번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가 주택과 조합 주권의 수가 3개 이상이다. 그럴 때 주택 양도할 때도 역시요. 장특공제를 배제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요. 왜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자 이렇게 하지 않고 1세대 2주택과 3주택을 구별해서 적시를 하고 있냐면 적어놨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서 나오면 보겠지만 1세대 양도소득세가 세율이 중과세되는 1세대 2주택과 3주택은 요건이 공통하는 것도 있지만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구별해 놓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가 공부할 때는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장특공제를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배제한다는 거. 물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장기 임대주택은 자 받을 수도 있기도 있지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잠깐 보세요. 요 얘기하면 또 여러분이 헷갈리려나? 예. 자, 기본세는 아직 12월, 요번에 12월 15일 날 부동산 안정화 대책 나온 거 있죠? 그거는 기본세는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자, 제가 막판에 원고는 이미 넘어가고 교정도 다 끝나고 인쇄되기 직전에 이것을 개정 내용을 추가할까 하다가 추가하면 판이 틀어지기 때문에 제가 반영 안 한 게 있는데 우리가 19년 12월 15일 부동산 안정화 대책은 대부분이 시행 시기가 언제냐면 2021년도부터예요. 우리 시험과는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두 가지가 우리 시험과 관계가 있는 게 이제 시험범위 내에 들어오는 게 두 가지가 있긴 있는데 한시적이어가지고 제가 또 이걸 또 일단은 집어넣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거냐면 요 대책 다음 날부터 해가지고 6월 30일까지 상반기에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 우리가 이따가 이제 나오지만 세율을 10% 또는 20% 중과세 하는데 그거 적용하지 않고 또 장기 보유 통제 원래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배제하잖아요. 근데 이번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양도하게 되면 장특공제 받을 수 있다. 요게 이제 안정화 대책입니다. 그래서 집을 팔아라 그런 얘기죠. 상반기 집을 다주택자분들 팔아라 이제 그런 시그널을 보내기 위해서 그 한시 규정이 도입이 됐는데 아직 그거는 정부 발표일 뿐이고 아직 법령도 이렇게 자구화되지 않았고 요걸 이제 곧 되는데 이제 그 다음에 요거 아직 국회 상정도 안 됐잖아요. 지금 예산부수법안 내년도 개정세법 내용 들어간 예산부수법안도 지금 통과가 안 됐어요. 지금 12월 10일 날 통과된 것은 조세 특례 제한법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게 이제 통과된 게 있는데 하여튼 소득세법이나 지방세법은 아직 통과가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현재 지금 통과가 안 돼가지고 요게 이제 그런 것도 아직 통과 안 되는데 지금 12월 15일 날 부동산 대책은 아직 국회 상임위에 넘어가지도 않았어요. 아직 국회 접수도 안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뉴스를 보고 또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일단은 한시적으로 6월 30일 그건 한시적인 규정이에요. 한시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라 시험에서는 나오면 아마 이번에는 시험에 나오면 그 날짜를 출제자가 날짜를
6월 30일 이후에 7월 뭐 2일 날 부동산을 양도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런 내용들을 물어볼 때는 그렇게 해야지 6월 30일 날 이렇게 하면 그 한시 규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 출제할 때 아마 그걸 감안해서 출제할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거는 아직 나중 일이고 누구한테 물어보면 그거는 아직 법이 통과 안 되는데 대책에서 조정대상적 내 다주택자 중과세 배제, 그 다음에 장특공제 받을 수 있는 거, 이건 아직 이제 대책이고 그럴 수 있다. 근데 나중에 법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은 소급 적용해가지고 이제 아마 적용이 될 거고요. 그렇지만 우리 기본적으로는 조정대상적 내 다주택은 장특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게 원칙이라는 거. 이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됐고 넘어갑니다. 496페이지 조정상 지역이 어디냐에 대해서 여기 이제 그 부산광역시 거기 나와 있죠? 부산광역시는 다 지금 제외 해제가 됐어요. 그래서 부산광역시는 다 지워버립니다. 부산광역시는 처음에 7개 구였다가 3개 구만 남겨놨다가 이것도 없애버렸죠? 지금 그래서 부산은 다 해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바뀌어요, 이거는. 뭐. 그래서 시험에서 조정대상 지역이 다음 중 조정대상 지역인 지역은 아닌 지역은 물어봐야 안 물어봐요? 그런 건 안 나와요, 여러분들. 그냥 참고적으로 서울하고 세종시, 그 다음에 수도권에 있는 그런 데들이 그렇다더라. 이렇게 그냥 알고 참고적으로 보는 겁니다. 부산은 지워버리고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공제액을 보겠습니다. 장기보유통제액은 그 자산의 양도, 차익, 요까지 밑줄이야. 그리고 가로 읽어볼게요.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정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지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책으로 한정한다 그랬습니다. 조합원 입주권 양도할 때 무슨 얘기냐? 저를 봅니다. 아까 제가 그랬어요. 조합원 입주권이 장특공제 대상이 됐는데 조합원 입주권은 입주권 자체에 대한 양도차익의 공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처분계 인가 전에 종전 때려부신 주택, 건물과 이 부속 토지 양도차익에 한정해서 장특공제 공제를 적용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시험에서 어렵게 나온다 그러면 조합원 입주권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은 관리처분계 인가 전에 종전 건물과 부속 토지, 즉 주택의 양도차익에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차익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OX, X입니다.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아니에요. 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계속 밑줄입니다. 세 번째 줄 맨 끝에 다음 표에 규정된 자 보유기간별 공제를 곱해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밑줄짝입니다. 그래서 장기보유통제액은 양도 이게다가 보유기간별 공제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왜 제가 갑자기 또 더럽게 양도 이게다가 보유기간별 공제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하냐면 여러분요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장기 보유특별공제액은 양도 가액의 공제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취득가액의 공제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양도 소득금액의 공제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바꿔요.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이렇게 계산해요. 양도차익이 1억이잖아요. 그러면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요 양도차익에다가 장특공제 공제율을 곱하는데 예를 들어서 공제율이 10%다 그러면 자 1억에 10%니까 얼마예요? 1,000만 원. 이게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에요. 그럼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 1억에서 장특공제액 1,000만 원 빼니까 양도소득금액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9천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자, 그래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이 양도 가필 차장이니까 양도 차익에다가 공제를 곱한 금액이지 양도가액의 공제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네? 취득가액 공제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양도소득금액의 공제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 틀립니다. 양도 차익에다가 공제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 공제율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양도차익에다가 그 표를 보세요. 일반적인 토지 건물의 경우는 여러분 일반적인 토지 건물은 거기다 돼지꼬리 땡냐 해가지고요. 일반적인 토지 건물 장특공제 공제율은 어떻게 적용하느냐? 돼지꼬리 땡냐에서 보유 연수에다가요. 보유 연수에 공제율 2%씩을 적용합니다. 2%씩을. 자, 그래서 일반적인 토지 건물의 장기 보유별공제 공제율은 보유 연수의 몇 프로씩? 2%씩. 그래서 보세요. 표를 보세요. 3년 이상 4년 미만 보유했어요. 그러면 양도차익이 2, 3은 6. 5년 이상 6년 미만이야? 2, 5, 10. 이런 식으로. 11년 이상 12년 미만이야? 그러면 22%. 그 다음에 15년 이상일 때는 뭐예요? 30%. 양도차익의 30% 공제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반적인 토지 건물은
보유연수의 2%씩 공제를 적용해서 6%부터 최대 몇 프로까지? 30%까지 공제를 적용합니다. 양도차익에다가.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등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장기 보유 공제를 받으려면 몇 년을 보유해야 한다고요? 3년 이상 보여야 돼, 무조건. 항상 이걸 잊지 마셔요. 3년 이상 보여야 되는데, 근데 1세대가요. 자, 1세대가 갖고 있는 주택이, 양도연재 국내 주택이 1주택입니다. 1세대가 양도연재 국내 1주택을 몇 년 보유하면 양도세는 비과세돼요? 우리 교재는 없지만, 이 기초입문서는 없지만, 이제 기본세는 나오는데, 비과세를 자세히 배울 거지만, 그래도 우리가 일반인들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게 있어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일반 국민들도 많이 알아요. 1세대가 양도연재 국내 몇 주택을? 1주택을 몇 년 보유해? 2년 보유하면 비과세잖아요. 그런데 장특공제를 받으려면 몇 년 보유해야 돼? 3년. 그럼 뭐야? 1세대가 1주택을 3년을 보유했는데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냐?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고가주택입니다. 자, 그러면 고가주택이 어떤 건지 보세요, 여러분들. 고가주택이라는 것은 나중에 기본서 하면 자세히 배웁니다. 고가주택이라는 것은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입니다.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우리가 고가주택이라고 합니다. 자, 고가주택이 해당되면요. 딱 9억까지는 아니에요. 9억 초과해야지. 실제 판가격이 9억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입니다. 실제 판가격이. 근데 고가주택이 해당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있잖아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안 해줘요. 자, 그러면 여러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실거래가액 9억 원 초과하면 과세가 됩니다. 9억까지가 비과세지. 자, 그래서 비과세를 배제합니다. 그러면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은요. 자, 3년을 보유했어도 양도세가 과세가 됩니다. 자, 그럴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같은 애들은 거기다가 또 써놓으세요. 여러분들 뭐라고 써놓냐면 돼지꼬리 땡냐에서 1세대 1주택은 양도세 과세되는 1세대택은 보유연수의 공제율 요거 8%씩을 적용합니다. 보유연수 8%씩이요. 자, 그래서 양도세 과세는 1세대택은 보유연수 몇 프로씩? 8%씩 공제를 적용합니다. 자, 그래서 3년 이상 4년 미만 보유했어요. 그러면 양도세액의 83, 24%. 5년 이상 6년 미만이야? 85, 40. 이런 식으로 해서 얘는 10년 이상 보유하면 그 11년 거기 구간에도 원래 칸이 합쳐져 있어야 되는데, 자, 10년 이상 보유했다 그러면 10년 이상 11년 미만만 돼 있고 거기 줄이 거져 있는데 사실은 그 양도세액 80% 다음에 그 줄을 없애야 돼요. 그래서 칸을 다 통일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10년 이상이면 11년이든 12년이든 15년이든 20년이든 10년 이상이면 무조건 몇 프로예요? 80%입니다. 11년이든 12년이든. 그 칸이 거기 있어가지고 오해 소지가 있는데 양도세액 80% 다음에 칸을 없애가지고 다 80% 되도록이요. 예?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렇게 해서 80%, 24에서 80%까지 적용됩니다. 자, 이렇게 공제를 적용한다는 거. 24에서 80%까지. 1세대 1주택이요. 서울 강남에 주택 하나를 갖고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입니다. 그럼 투기 목적도 없고요. 그런데 지금 팔려고 했더니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서 실거래가액 9억 원을 초과했어요. 양도가액 9억을 넘었어요. 그러면 고가주택이라고 해서 비과세도 안 해줘요. 근데 이런 사람 억울하잖아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장기 보유자를 유도하고 우대주기에서 인정하는 게 장기 보유 특별공제니까 이런 양도세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장특공제를 어떻게 해준다? 왕창해 줍니다. 보유연세 8%씩 적용해서 24%부터 몇 프로까지? 80%까지 왕창해 줍니다. 근데 이게 이제 2020년도에 또 새롭게 시행되는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이제 80% 요거 확대 적용을 받으려면요. 장특공제를 많이 받으려면 1세대 1주택 종전까지는 거주 요건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자, 몇 년 거주해야 돼? 2년 이상을 거주해야지만 80% 확대 적용을 받아요. 만약에 내가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을요, 요걸 3년 이상을 보유했어요. 그런데 거주를 못했어요. 그러면 뭐를 받냐면 6에서 30%까지 일반적인 공제를 받는 거지 확대 적용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거주 요건을 못 갖추면.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제 확대 적용 받으려면 1세 1주택이면서 요거 몇 년 거주해야 돼? 2년 이상을 거주해야지만 이 고가주택 같은 애들 확대 적용 받습니다. 497페이지입니다. 양도소 과세 표준 계산을 위한 기본 공제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를 보세요. 갑, 필, 차
장소, 양도차익에서 장특공제를 공제해 소득 금액 구했잖아요. 이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공제해서 뭘 구해? 양도소득 과세표준금액을 구합니다. 양도소득 과세표준금액 계산을 위한 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기본공제. 그 다음에 이제 과표 결정되면 세율이요. 그래서 세율, 그래서 산출세 구할 때 세율.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우리 예정신고납부, 확정신고납부 이런 것들을 또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